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조금 길었던 금요일까지 쉬었다면 한 9일 정도를 이렇게 쉰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데요. 아, 뭐랄까 참 시간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쉬는 날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왜 그러지? 예. 아무튼 쉬는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혹시 가족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셨나요? 저도 하루는 부모님 댁에 그리고 하루는 친구들과 집에서 놀면서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뭔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런 평온함은 참 언제 느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쉬는 날이 끝나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그런 순간이 왔다는 게 참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혼자 책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유로운 시간들로 우리가 더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도 해봅니다. 실제로도 좀 든든한 기분도 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온화한 감정이 드는 걸까? 왜 그때 친구들과 만났을 때, 부모님과 만났을 때 좀 편안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 그리고 친구들과 웃었던 기억,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 느끼는 그 포근한 감정, 교감하는 느낌, 그런 순간들에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교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하는 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끝났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충전했고 쉬는 동안 또 그 따뜻한 기억들로 또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날이 또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것, 다양한 것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바로 이 책이 옥시토신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전영관 교수님의 책인데요. 우리 옥시토신이라는 게 그 호르몬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옥시토신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분명히 흥미로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제가 읽고 괜찮았던 부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기회가 되신다면 참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낀 책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행복의 기원. 오래전 연세대학교 서원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만났다.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읽은 책이다. 그리고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아서 바로 다음 날 다시 그 책을 펼쳐 읽었다. 그 후 참고 문헌까지 찾아가며 읽었던 기억이 있다. 서 교수의 책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고통과 집단에서 잘려나가 혼자 살아가며 느끼는 고통은 매우 유사하다. 외로움이나 배신감, 이별의 아픔, 인간관계의 단절 같은 사회적 고통이 닥치면 뇌는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여 고립을 막아준다. 대학생 6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진통제를, 다른 집단에는 위약을 먹게 했다. 그랬더니 진통제를 복용한 학생들은 사회적 고립 같은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고통을 보다 덜 느꼈다고 한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론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었다. 사회생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지금은 이렇게 찌질한데 두고 봐,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래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티브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대로 차용되어 고구마 같은 현실에 사이다 같은 결말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란다. 최근에 옥시토신을 연구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 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바로 외향성과 관련된 유전자라는 사실이다.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 심지어 내향적인 사람도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다. 미국과 한국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 중에는 난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한데 라며 이 연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혼자 있을 때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의지와 선택에 의해 혼자 있는 상황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 혹은 만날 수 없거나 상처나 열등감, 우울감 등으로 만나기 싫은 상황이 같을 수는 없다. 미혼과 비혼이 다르듯 자발적 고독과 수동적 고립은 전혀 다른 것이다. 2021년 한 통계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한국 사람만 물질적 풍요를 첫 번째로 꼽았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이 가족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꼽았던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부자 되세요가 덕담이고 인사말인 나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행복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은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면 옥시토신이 높은 사람도 더 행복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일단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문제는 옥시토신과 외향성의 관계다. 옥시토신은 펩타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수용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수용체에 변이가 생기면 혈중 옥시토신 수치와 상관없이 옥시토신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럼 앞서 말한 옥시토신 수용체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지는 걸까? 그렇다. 옥시토신 수용체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이 떨어지고 일반적인 사회성도 떨어진다는 게 규명되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기능도 떨어졌다. 이 말은 옥시토신 수용체에 이상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상대의 비언어적인 암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 당연히 사회성이 떨어지고 내향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라며 토라지는 여친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남자의 상황을 어쩌면 옥시토신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자보다 네다섯 배 이상 옥시토신이 높은 여자는 자신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가 그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체내 옥시토신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아픔과 또 기쁨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주변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신뢰하고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고 잊는다. 진짜 재미있는 건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옥시토신의 공식은 선순환이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의 옥시토신 수치도 함께 올려준다. 그렇다면 체내 옥시토신 수치가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애초에 외향성이 떨어지니 행복하지 말라는 말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은 너무 많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옥시토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다이나믹이다. 내가 20여 년 전 캐나다 청년들에게 1년 이상 강의하던 주제다. 한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가 맞닥뜨리게 된 도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북방 여진족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조선은 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숙명배청의 의리론을 붙잡았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인조반정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 뒤 조선 조정은 명나라를 더욱 견고히 지지했다. 그 결과로 정묘호란이 한반도를 휩쓸었고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조선은 결국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 홍타이지의 침공을 속수무책으로 받아야만 했다. 그 결과 삼전도의 굴욕과 함께 30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역사를 목도했다. 당시에 동북아 정세와 후금의 성장이라는 도전에 무지했던 우리가 내세운 응전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갔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입시라는 도전, 실직이라는 도전, 결혼과 이혼이라는 도전, 창업이라는 도전과 진학이라는 도전, 질병과 노화라는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역사는 결정된다. 2011년 나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첫 6년의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뒤 큰 뜻을 품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환 교수로 가게 되었다. 일전에 하버드 대학교 당뇨병 센터에서 2년간 박사 후 과정을 수행했던 안정감과 바로 옆 다나파버 암센터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근무한다는 설렘이 가득했다. 안 분야 세계 최고의 교수들과 공동 연구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학술 연구를 수행할 자신도 있었다. 해당 연구 결과를 세계 최고 학술지에 게재하리라 하는 다짐도 있었다.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첫 학기가 시작되었다. 마침 첫 출근길에 예전 당뇨병 센터에서 일한 한 교수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그는 대뜸 나보고 당뇨병 센터에서 열리는 수요 세미나에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뇨병 센터 수요 세미나는 내가 2003년 근무하던 때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역사 깊은 세미나인데 그런 훌륭한 자리에서 단독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 나는 너무 흥분되었다. 아, 역시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수락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까지 내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지금 생각하면 낯뜨겁지만 혹시 내가 세계적인 업적으로 이름이 나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라도 들어온다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 시작하는 인터뷰도 미리 생각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 고난은 시작되었다. 여러 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교환 교수로 일하던 1년 동안 나는 13편의 논문을 투고했지만 그중 단 한 편도 저널에 게재되지 못했다. 1년간 내가 한 거라곤 3명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새로운 통계를 배우고 논문을 써서 투고하고 바로 거절당하고 또 쓰고 또 거절당하기를 13번이나 반복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보스턴의 생활비는 너무나 비싸서 아들 학원비 내고 집 군데군데 수리하고 나면 수중에 100불도 남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정말 거지같이 살았던 하루하루였다. 참고로 여기 그때 써놓은 글 하나를 첨부한다. 약 1년 전 미국에 와서 가진 돈 털어 차 사고 집 수리하고 애들 학원비 내고 남은 잔고 60불. 아직 월급날은 일주일이나 남았다. 매일같이 도시락 싸가는 것도 지칠 때쯤 점심시간 빵 주는 세미나에 가서 점심값이나 아껴보자고 투덜투덜 걸어가던 무렵 배가 너무나 고파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탈탈 털어 보스턴 크림이라는 도넛을 하나 사서 손에 들고 너무나 흡족해했던 시간. 그렇게 도넛을 먹으려던 순간 그만 바보처럼 도넛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불사. 나는 누가 볼까 땅에 떨어진 도넛을 잽싸게 주워 입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나서 들었던 2가지 생각. 맛있다. 그리고 거지 같다. 난 지금도 기분이 우울할 때면 보스턴 크림을 하나 사들고 내가 일하는 병원을 바라보며 한 입 베어 먹는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일상을 탈피하기 위해 꼭 미친 짓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도넛 한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하고 학원비를 내줄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안식년을 해외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다시 돌아갈 일상이 있음에 감사한다. 지금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연속으로 논문이 잘 안 될 때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연구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냥 교수를 그만둘까?
여기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은 이런 날 어떻게 볼까? 동행에서 온 루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 거의 우울증에 빠질 뻔했다. 바로 그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다이나믹이다 라고 신나게 떠들어대던 내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쿠션이란 책에서 읽었던 말. 책임감이란 단어는 반응 플러스 능력의 합성어라는 말이 떠올랐다. 정말로 그렇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그저 반작용할 수 있다. 짜증나는 일에 짜증을 내고, 우울해지면 우울해하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해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는 적절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짜증나는 일, 우울한 일, 힘든 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난 역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책하기보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더 겸손하라는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라고 되받아치는 것이다. 힘든 일이 닥칠 때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바로 책임감 아닐까? 이런 깨달음을 얻은 뒤에 나는 김주한 교수의 회복 탄력성을 읽고 무릎을 탁 하고 쳤다. 바로 반응 플러스 능력이 회복 탄력성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힘들 때, 좌절할 때, 넘어질 때, 그때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힘,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힘. 바로 이 힘이 회복 탄력성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를 심리학적으로 정의한 에이미 워너 교수는 40년 동안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수행했던 일련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았죠. 최근 원어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를 다시 읽으면서 나는 흥분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 체내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올라간 옥시토신은 아이의 회복 탄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옥시토신이 회복 탄력성과 매우 높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최근 여러 연구로 입증되기도 했다. 실제 세계적인 의학 분야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옥시토신과 회복 탄력성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100여 편의 논문들이 검색된다. 또한 회복 탄력성의 생물학적 기전을 옥시토신에서 찾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진화 생물학자인 폴 맥클린 교수는 인간의 뇌를 크게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그리고 신인류의 뇌로 나누어 설명했다. 소위 삼위일체 뇌라는 이론이다. 파충류의 뇌는 생존을 관할하는 부위로 호흡과 심장박동, 식욕과 혈압을 조절한다. 반면 포유류의 뇌는 감정의 뇌라고도 하며 위험이 닥쳤을 때 소위 투쟁 도피 반응, 즉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성욕, 식욕 등을 관할한다. 예를 들어서 밤늦게 화장실에 가다가 검은 물체 하나를 봤다고 해보자. 검은 옷을 입은 남동생일 수도 있고 복면을 쓴 도둑일 수도 있다.
이때 뇌의 편도체는 일단 정보를 전두엽에 보내 각성을 위해 심박수를 올려 몸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한다. 반면 신인류의 뇌, 즉 전두엽은 편도체에서 보낸 정보를 종합하여 남동생이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남동생의 체격과 검은 물체의 크기를 비교 종합하여 남동생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편도체는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게 만들고 전두엽은 적절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옥시토신의 수용체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편도체이다. 옥시토신은 편도체에 작용하여 부정적 감성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 수용체가 편도체 다음으로 많은 곳이 바로 전측 대상회피질과 측좌핵, 그리고 전전두엽인데, 이곳은 모두 보상과 동기부여, 의사결정과 도덕성 등에 관여한다. 어찌 보면 옥시토신이 회복 탄력성의 근간이 되는 반응 플러스 능력에 관여하는 기전 중에는 우리가 단순히 반응하게 하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적절한 반응을 하게 만드는 전측 대상회피질과 측조액을 활성화하는 게 아닐지 생각해 본다. 김주한 교수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꼽는다. 바로 옥시토신이 직접 관여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무한한 긍정으로 해석하려는 긍정적 태도다. 이는 뒤에 내러티브를 주제로 한 글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뇌의 전두엽에서 주로 하는 일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자신의 내러티브는 옥시토신 분비를 더 활성화할 수도 있다. 결국 회복 탄력성과 옥시토신은 서로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게 되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를 믿어주는 호르몬, 옥시토신.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관계는 삶의 기초이자 생존의 보루다. 인간 사회는 신뢰나 믿음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 내 연금 계좌를 담당하는 은행원이 몰래 돈을 빼돌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의사가 내 대장에 난 종양을 능숙하게 떼어낼 거라는 믿음. 공무원이 내 인적사항을 임의로 열람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의 차장이 한강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마음 편히 내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신뢰를 라틴어로 피데스라고 한다. 피데스라는 말에서 믿음이라는 영단어 페이스가 파생했다. 이 단어는 모두 어떤 사물을 끈으로 단단하게 묶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례로 피데스란 단어에서 피들, 중세에서 사용된 바이올린의 별명이 나왔다. 현악기가 제 소리를 완벽하게 내기 위해서는 각 줄이 단단히 묶여서 일정한 장력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튜닝, 즉 조율이라고 한다. 제 아무리 수십억을 호가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이라고 해도 줄이 풀려 있다면 그저 고가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정한 긴장의 끈이 필요하다. 부부간 신뢰의 관계를 정절, 즉 피델리티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극한 사랑을 드러냈던 관계가 일순간에 깨진 것은 아내에 대한 오셀로의 불신 때문이었다.
파국의 시작은 자신의 부관 이아고가 던진 아주 작은 불신의 씨앗이었다. 결국 오셀로는 아내 데스데모나의 정죄를 의심한다. 급기야 그렇게 팽팽하던 줄은 하나둘 투더덕 끊어졌다. 질투심에 눈먼 오셀로는 아내를 살해한다. 데스데모나가 죽고 나서야 오셀로는 아내가 정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고 자책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돌이킬 수도 죽은 아내를 불러올 수도 없었다. 끊어진 연은 다시 묶어서 악기에 연결할 수 없다. 새로운 줄이 필요하다. 반면 느슨해진 현이라면 주율사를 불러야 한다. 그렇게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는 전문 주율사의 적절한 조임과 당김을 통해 새로운 악기로 거듭난다.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다른 동료를 대하는 방식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매사에 긍정적이고 단점은 무시하고 장점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나의 편의가 혹여나 동료에게 방해가 될까봐 늘 조심하고 동료가 실수할 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토닥여주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회라면 그 직장은 아마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옥시토신과의 인간관계를 연구한 대가 중 한 명인 클라아몬트 대학원 폴 잭 교수는 옥시토신을 황금률 호르몬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의 뇌는 옥시토신을 만들고 옥시토신은 내가 도로 그에게 친절을 베풀게 한다. 내 생각에는 로크보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좀 더 가까운 인간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날 도와주겠지. 실제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돕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이건 옥시토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칙이기도 하다. 폴잭 교수는 2004년 옥시토신이 다른 사람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그는 피실험자들을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고 돌려주는 사람 등 두 집단으로 나누고 돈을 주는 사람에게 10불을 주고 소위 신뢰 게임을 시작하게 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상대에게 10불을 주면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엔 총 3배인 30불이 자동 지급된다. 이번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처음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돌려줄 수 있다. 둘 다 만족할 만한 결정은 돈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10불을 다 주면 그 보답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불에서 15불을 꺼내 돌려주는 것이다. 둘 다 15불씩 갖게 되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에 참여한 두 사람이 상대가 자신에게 얼마를 주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다만 두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따로 진행했는데 한 번은 돈을 받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미리 알 수 있도록 했고 한 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상대방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혈중 옥시토신 농도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고 실제 돈을 돌려주는 비율도 자신이 받은 돈의 53%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계좌에서 고작 18%만을 돌려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 나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괜히 감정이 상하고 반사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제 게임을 그만하고 공부를 시작하려는 아들이 공부 좀 해 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내가 공을 잘 던지지 못해서 설령 타자에게 두들겨 맞더라도 내 뒤에 동료 야수들이 모두 받아줄 거라고 믿는 투수는 마운드 위에서 힘차게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타자가 무심코 휘두른 방망이에 빗맞은 볼을 동료 야수들이 놓칠 거라고 믿는 투수가 있다면 제 아무리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선수라고 해도 마운드 위에서 다리가 후들거릴 것이다. 신뢰는 또 다른 신뢰를 부른다. 이는 옥시토신이 부리는 마법이다. 실제로 옥시토신을 흡입하면 누구든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되고 관대하게 대할까? 이를 테스트한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은 스위스 취리 대학에서 수행한 실험인데 투자 게임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옥시토신을 흡입하게 한 뒤 실험을 이어갔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하다. 투자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고 4명에게 그 돈으로 투자하게 종용한다. 투자 액수는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받은 100유로 중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 게임이 바로 끝나고 100유로는 고스란히 자기 돈이 된다. 다만 100유로를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면 투자를 받은 사람의 통장에는 투자 액수의 3배가 입금된다. 그리고 투자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돌려줄 수 있다. 그 말은 자신이 받은 300유로를 자신이 모두 꿀꺽할 수 있고 받은 돈의 50%인 150유로만 돌려줄 수도 있다. 혹은 원한다면 300유로를 전부 돌려줄 수 있다. 자, 이런 게임에 여러분이 임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참고로 현재 환율로 100유로는 14만 3천 원쯤 된다. 취리 대학의 연구팀이 얻은 결과는 어떠했을까? 과연 옥시토신을 흡입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투자 액수가 늘어났을까?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옥시토신을 흡입한 집단의 투자 금액은 비교 집단보다 17% 높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 액수를 투자한 사람의 비율 역시 옥시토신을 흡입하지 않은 집단보다 2배 더 높았다. 만약 내가 기업가라면 투자자의 옥시토신을 높이고 싶을 것 같다. 이 실험 같은 경우 사실 투자를 받은 기업가가 배신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험이 종료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스위스 취리 대학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심지어 몇 번 배신을 당해도 옥시토신을 흡입한다면 계속 기업가를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을지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투자 금액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토신을 흡입한 집단은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옥시토신은 신뢰를 신뢰로 키우는 마법 같은 호르몬이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옥시토신을 올리고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우리는 더 친절해지고 자비로워지는 놀라운 선순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결과는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로서 오늘날 많은 마케터들이 이를 응용하고 있다.
인지경제학이 인기를 누리면서 뉴로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개척될 정도다. 뉴로마케팅이란 건 고객의 동기와 선호도, 구매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인간의 생리적이고 신경학적인 신호를 마케팅적으로 측정하는 분야이다. 창의적인 광고나 제품 개발, 가격 책정 및 기타 마케팅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신경 활동을 특정하는 뇌 스캔과 눈의 움직임 등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마케팅 툴을 만들고 있다. 만약 당신이 기업인으로서 바이어와 미팅을 해야 한다면 바이어의 옥시토신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6부와 7부에 있는 옥시토신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러티브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는 이야기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내러티브는 허구에 가깝다. 영화가 그렇고, 연극이 그렇고, 그림이 그렇고, 때론 음악이 그렇다. 난 예술에는 문외한이지만 최근에 대학원생들 손에 이끌려 이중섭 작품전을 관람한 적이 있다. 사실 이중섭은 한국인에게 유명한 화가였고 특히 소를 그린 여러 점의 그림이 너무 유명해서 한껏 기대하고 관람을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엽서에 찍찍 낙서를 그린 것 같은 손바닥만한 그림들을 보면서 속으로 뭐 이런 건 나도 그리겠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그가 제주도에서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그렸다는 그림을 보면서 특이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담배 포장지에 나오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핸드폰으로 이중섭과 그의 작품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의 작은 감동이 큰 파도가 되어 나의 심금을 울렸다. 이중섭은 일제강점기에 유복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그림의 소질을 보이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본인 아내를 만났다. 일본인에 대한 경멸심을 가진 조선으로 돌아와 교사로 근무하던 이중섭은 아내를 불편해하는 주변 사람의 시선과 이를 불편해하는 아내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선을 그림으로 털어낸다. 이북이 공산화되면서 부르주아로 몰려 겪은 고초,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지며 온 가족과 사선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끝자락 제주도까지 피신한다. 먹을 것이 없어 바닷가에서 게를 잡아먹으며 온 가족이 잠시 즐거웠던 시절. 그리고 더 이상 가난을 피할 수 없어 가족 모두를 아내의 나라 일본으로 보내고 곧 뒤따라가겠노라 다짐했던 이중섭.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엽서에 그림과 편지로 외로움을 달래며 가족이 다시 만날 날을 그리던 이중섭. 그의 인생은 더 어렵게 꼬여만 갔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을 눈물로 담아내다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편지와 내러티브를 접하면서 갑자기 뭉클해지기 시작하자 그의 그림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잡아먹었지만 그게 못내 미안했던 이중섭은 걔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며 그림으로 위로를 전한다. 아이들과 함께 낚시하는 그림,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삥 둘러서서 해맑게 웃는 그림을 보며 나는 나오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혹시 학생들이 볼까 구석에 앉아서 감정을 추스리려고 했었지만 북받친 서러움이 전신을 휘감으며 주책맞게 울었다. 한 집의 가장으로서 이중섭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와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시대의 아픔과 절곡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한 인간의 인내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러면서 이중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캐나다에 가족을 두고 힘들어했던 지난 1년간의 기러기 시절 내가 떠올랐던 것일까? 모든 게 풍족해도 부족해 보였던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이 폐부와 모골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 이중섭의 그림 속에 표현된 삶의 내러티브가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온 마음으로 느껴졌다. 내러티브의 힘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관람할 정도였다. 다시 한번 찾은 이중섭은 또 다른 감동을 주었고 그가 그린 다른 그림들도 찾아보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행동경제학을 창시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이 생각났다. 그는 인간을 경험자와 기억자로 나눈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우리가 그간 행복 연구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자아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된 연구를 해왔다고 고백했다. 경험자아란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자아를 의미한다.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고 느끼고 아내와 데이트를 즐기며 행복하다고 느끼고 여행을 가서 아내와 행글라이더를 타면서 짜릿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자아이다. 그런데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가정해보자. 헤어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행하던 그 순간에도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뒹굴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예전 아내와의 여행은 더 이상 행복한 경험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군대에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남자가 있다. 그런데 그는 제대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맨날 군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왜 그럴까? 그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난 과거와 경험에 내러티브를 부여하는 자아가 바로 기억자아다. 데니얼 카너먼은 기억자를 다른 말로 스토리텔러, 즉 이야기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최근 대중과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책 내면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는 더 나아가 배경자아를 이야기한다. 결국 배경자아가 복잡한 삶의 맥락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에피소드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내러티브는 혼자만 등장하는 독백이 아니다. 훌륭한 영화는 히어로와 함께 항상 빌런이 등장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갈마든다. 전신 화상을 극복하고 모교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의 내러티브도 그렇다. 사고를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사고와 만났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헤어졌다 라고 담담히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빠와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차가 폭발해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그녀는 기억자가 튼튼했기 때문에 살아났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지선 교수의 경험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역시 대학교 1학년 시기에 사고로 전신화상을 겪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되찾은 뒤에도 화상의 흉터에서 심적으로 자유로워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처럼 누군가의 내러티브는 나의 내러티브와 만나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는 현실이 되어 2003년 이지선 교수를 사석에서 처음 만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내러티브는 우리 인생을 바꾼다. 난 일남 오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외모에 대한 심한 열등감으로 학교를 겉돌았다. 공부는 늘 중하위권이었다. 그나마 내가 잘하는 건 운동과 싸움이었는데 한 친구와 시비가 붙어 그가 휘두른 주먹에 턱뼈를 정통으로 맞아 뼈가 부서져 병원에 입원하는 치욕을 맛보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곰탕을 끓여와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사정했던 친구의 어머니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지옥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기 하루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끝났으면 하고 바랬던 적도 있다. 어린 시절 나의 열등감의 원인 중 하나는 부모님의 교육 수준이었다. 1930년대 시골에서 태어난 부모님은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국민학교 졸업 후 가정 형편으로 진학을 못하시고 동네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항상 신뢰해 주셨다. 심지어 고등학생 시절 클럽을 출입했던 나에게 용돈까지 챙겨주시며 너무 늦게만 오지 말라고 하셨다. 공부도 그렇다. 내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래서 나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을 참 잘하는 편이다. 그 결과 연세대학교에서 매년 7명 정도의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우수업적 교수상 교육 부분을 3차례나 수상할 수 있었고, 그렇게 3차례 수상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최우수 강의상을 그 상이 제정된 이후 2번째로 수상할 수 있었다. 나를 괴롭히던 ADHD는 나의 장점이 되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 가지 일에 쉽게 실증을 느끼는 나의 버릇은 나로 하여 장애인 체육과 연애심리, 운동생리, 운동의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가 되게 만들었다. 덕분에 연세대학교에서도 흔치 않게 나의 전공 분야인 스포츠 응용산업학과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암예방센터와 인공지능대학원의 겸직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융합 연구가 인기 있기 전인 캐나다 대학원 시절부터 체육과 재활의학과, 의과대학, 공과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학위 논문을 완성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내 모든 단점이 장점이 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잘나고 못난 부분을 다 포함하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만약 부모님이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계셨더라면 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종종 생각해 본다. 아마도 내 학교 생활에 더욱 간섭하고 낮은 성적을 비난하며 잔소리만 많이 늘어놓으셨을 것 같다. 잔소리를 매우 싫어하는 내 성격을 고려하면 자칫 삐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 캐나다에서 고3인 둘째 아들을 맡아 열심히 뒷바라지해주는 큰아들이 한국에 와서 나에게 두 가지 선물을 해주고 갔다. 하나는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와 데니얼 카너만 교수를 지적으로 소개해준 일이었고, 또 하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빅터 프랭클의 책을 선물로 주고 간 것이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체스마스터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체스마스터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체스 한 수는 뭡니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이다. 체스라는 게임은 상대방이 어떤 수를 두는가를 보고 묘수를 생각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마다, 그가 처한 상황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신만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없다면 그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구이다. 의미를 통해 프랭클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고 이를 로고테라피라고 불렀다. 그 의미를 찾을 때 인생의 새로운 내러티브가 시작된다. 내 과거를 재해석해야 한다. 오늘의 실패가 갖는 의미를 내일에 가서 재해석해야만 한다. 그래야 나의 미래를 향한 내러티브를 새로 써갈 수 있다. 나는 옥시토신이 우리의 내러티브를 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굳게 믿는다. 옥시토신을 코로 마시라는 게 아니라 옥시토신을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다. 옥시토신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더 많은 스킨십을 나누고 더 많이 감사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왁자지껄 떠들고 함께 눈물 쏙 빠지게 웃고 함께 좋은 영화를 보고 멋진 맛집도 찾아다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내러티브를 듣는 것 말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의미를 기다리는 사건과 이야기 덩어리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내러티브와 너의 내러티브가 만나 우리의 내러티브가 될 때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당신의 옥시토신 이야기, 당신의 내러티브를 쓸 차례다. 행복의 기원. 오래전 연세대학교 서원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만났다.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읽은 책이다. 그리고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아서 바로 다음 날 다시 그 책을 펼쳐 읽었다. 그 후 참고 문헌까지 찾아가며 읽었던 기억이 있다. 서 교수의 책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고통과 집단에서 잘려나가 혼자 살아가며 느끼는 고통은 매우 유사하다. 외로움이나 배신감, 이별의 아픔, 인간관계의 단절 같은 사회적 고통이 닥치면 뇌는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여 고립을 막아준다. 대학생 6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진통제를, 다른 집단에는 위약을 먹게 했다. 그랬더니 진통제를 복용한 학생들은 사회적 고립 같은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고통을 보다 덜 느꼈다고 한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론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었다. 사회생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지금은 이렇게 찌질한데 두고 봐,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래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티브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대로 차용되어 고구마 같은 현실에 사이다 같은 결말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란다. 최근에 옥시토신을 연구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 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바로 외향성과 관련된 유전자라는 사실이다.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 심지어 내향적인 사람도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다. 미국과 한국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 중에는 난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한데? 라며 이 연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혼자 있을 때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의지와 선택에 의해 혼자 있는 상황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 혹은 만날 수 없거나 상처나 열등감, 우울감 등으로 만나기 싫은 상황이 같을 수는 없다. 미혼과 비혼이 다르듯 자발적 고독과 수동적 고립은 전혀 다른 것이다. 2021년 한 통계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한국 사람만 물질적 풍요를 첫 번째로 꼽았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이 가족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꼽았던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부자 되세요 가 덕담이고 인사말인 나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행복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은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면 옥시토신이 높은 사람도 더 행복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일단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문제는 옥시토신과 외향성의 관계다. 옥시토신은 펩타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수용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수용체에 변이가 생기면 혈중 옥시토신 수치와 상관없이 옥시토신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럼 앞서 말한 옥시토신 수용체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지는 걸까? 그렇다.
옥시토신 수용체의 변이가 있는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이 떨어지고 일반적인 사회성도 떨어진다는 게 규명되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기능도 떨어졌다. 이 말은 옥시토신 수용체에 이상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상대의 비언어적인 암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 당연히 사회성이 떨어지고 내향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라며 토라지는 여친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남자의 상황을 어쩌면 옥시토신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자보다 4~5배 이상 옥시토신이 높은 여자는 자신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가 그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체내 옥시토신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아픔과 또 기쁨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주변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신뢰하고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고 잊는다. 진짜 재미있는 건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옥시토신의 공식은 선순환이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의 옥시토신 수치도 함께 올려준다. 그렇다면 체내 옥시토신 수치가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애초에 외향성이 떨어지니 행복하지 말라는 말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은 너무 많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옥시토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다이나믹이다. 내가 20여 년 전 캐나다 청년들에게 1년 이상 강의하던 주제다. 한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가 맞닥뜨리게 된 도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북방 여진족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조선은 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숙명배청의 의리론을 붙잡았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인조반정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 뒤 조선 조정은 명나라를 더욱 견고히 지지했다. 그 결과로 정묘호란이 한반도를 휩쓸었고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조선은 결국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 홍타이지의 침공을 속수무책으로 받아야만 했다. 그 결과 삼전도의 굴욕과 함께 30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역사를 목도했다. 당시에 동북아 정세와 후금의 성장이라는 도전에 무지했던 우리가 내세운 응전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갔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입시라는 도전, 실직이라는 도전, 결혼과 이혼이라는 도전, 창업이라는 도전과 진학이라는 도전, 질병과 노화라는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역사는 결정된다. 2011년 나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첫 6년의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뒤 큰 뜻을 품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환 교수로 가게 되었다. 일전에 하버드 대학교 당뇨병 센터에서 2년간 박사후 과정을 수행했던 안정감과 바로 옆 다나파바 암센터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근무한다는 설렘이 가득했다. 암 분야 세계 최고의 교수들과 공동 연구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학술 연구로 수행할 자신도 있었다. 해당 연구 결과를 세계 최고 학술지에 게재하리라 하는 다짐도 있었다.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첫 학기가 시작되었다. 마침 첫 출근길에 예전 당뇨병 센터에서 일한 한 교수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그는 대뜸 나보고 당뇨병 센터에서 열리는 수요 세미나에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뇨병 센터 수요 세미나는 내가 2003년 근무하던 때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역사 깊은 세미나인데 그런 훌륭한 자리에서 단독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 나는 너무 흥분되었다. 아, 역시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수락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까지 내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지금 생각하면 낯뜨겁지만 혹시 내가 세계적인 업적으로 이름이 나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라도 들어온다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 시작하는 인터뷰도 미리 생각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 고난은 시작되었다. 여러 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교환 교수로 일하던 1년 동안 나는 13편의 논문을 투고했지만 그중 단 한 편도 저널에 게재되지 못했다. 1년간 내가 한 거라곤 3명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새로운 통계를 배우고 논문을 써서 투고하고 바로 거절당하고 또 쓰고 또 거절당하기를 13번이나 반복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보스턴의 생활비는 너무나 비싸서 아들 학원비 내고 집 군데군데 수리하고 나면 수중에 100불도 남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정말 거지같이 살았던 하루하루였다. 참고로 여기 그때 써놓은 글 하나를 첨부한다. 약 1년 전 미국에 와서 가진 돈 털어 차 사고 집 수리하고 애들 학원비 내고 남은 잔고 60불. 아직 월급날은 일주일이나 남았다. 매일같이 도시락 싸가는 것도 지칠 때쯤 점심시간 빵 주는 세미나에 가서 점심값이나 아껴보자고 투덜투덜 걸어가던 무렵 배가 너무나 고파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탈탈 털어 보스턴 크림이라는 도넛을 하나 사서 손에 들고 너무나 흡족해했던 시간. 그렇게 도넛을 먹으려던 순간 그만 바보처럼 도넛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불사. 나는 누가 볼까 땅에 떨어진 도넛을 잽싸게 주워 입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나서 들었던 2가지 생각. 맛있다. 그리고 거지 같다. 난 지금도 기분이 우울할 때면 보스턴 크림을 하나 사들고 내가 일하는 병원을 바라보며 한 입 베어 먹는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일상을 탈피하기 위해 꼭 미친 짓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도넛 한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하고 학원비를 내줄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안식년을 해외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다시 돌아갈 일상이 있음에 감사한다. 지금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연속으로 논문이 잘 안 될 때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연구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냥 교수를 그만둘까? 여기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은 이런 날 어떻게 볼까? 동양에서 온 루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 거의 우울증에 빠질 뻔했다. 바로 그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다이나믹이다 라고 신나게 떠들어대던 내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쿠션이란 책에서 읽었던 말. 책임감이란 단어는 반응 플러스 능력의 합성어라는 말이 떠올랐다. 정말로 그렇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그저 반작용할 수 있다. 짜증나는 일에 짜증을 내고, 우울해지면 우울해하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해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는 적절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짜증나는 일, 우울한 일, 힘든 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난 역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책하기보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더 겸손하라는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라고 되받아치는 것이다. 힘든 일이 닥칠 때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바로 책임감 아닐까? 이런 깨달음을 얻은 뒤에 나는 김주한 교수의 회복탄력성을 읽고 무릎을 탁 하고 쳤다. 바로 반응 플러스 능력이 회복탄력성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힘들 때, 좌절할 때, 넘어질 때, 그때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힘,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힘, 바로 이 힘이 회복탄력성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회복탄력성이란 단어를 심리학적으로 정의한 에이미 워너 교수는 40년 동안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수행했던 일련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 바로 회복탄력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회복탄력성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탄력성이 높았죠. 최근 원어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를 다시 읽으면서 나는 흥분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 체내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올라간 옥시토신은 아이의 회복 탄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옥시토신이 회복 탄력성과 매우 높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최근 여러 연구로 입증되기도 했다. 실제 세계적인 의학 분야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옥시토신과 회복 탄력성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100여 편의 논문들이 검색된다. 또한 회복 탄력성의 생물학적 기전을 옥시토신에서 찾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진화 생물학자인 폴 맥클린 교수는 인간의 뇌를 크게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그리고 신인류의 뇌로 나누어 설명했다. 소위 삼위일체 뇌라는 이론이다. 파충류의 뇌는 생존을 관할하는 부위로 호흡과 심장박동, 식욕과 혈압을 조절한다. 반면 포유류의 뇌는 감정의 뇌라고도 하며 위험이 닥쳤을 때 소위 투쟁 도피 반응, 즉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성욕, 식욕 등을 관할한다. 예를 들어서 밤늦게 화장실에 가다가 검은 물체 하나를 봤다고 해보자. 검은 옷을 입은 남동생일 수도 있고 복면을 쓴 도둑일 수도 있다. 이때 뇌의 편도체는 일단 정보를 전두엽에 보내 각성을 위해 심박수를 올려 몸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한다.
반면 신인류의 뇌, 즉 전두엽은 편도체에서 보낸 정보를 종합하여 남동생이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남동생의 체격과 검은 물체의 크기를 비교 종합하여 남동생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편도체는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게 만들고 전두엽은 적절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옥시토신의 수용체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편도체이다. 옥시토신은 편도체에 작용하여 부정적 감성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 수용체가 편도체 다음으로 많은 곳이 바로 전측 대상회피질과 측좌핵, 그리고 전전두엽인데, 이곳은 모두 보상과 동기부여, 의사결정과 도덕성 등에 관여한다. 어찌 보면 옥시토신이 회복 탄력성의 근간이 되는 반응 플러스 능력에 관여하는 기전 중에는 우리가 단순히 반응하게 하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적절한 반응을 하게 만드는 전측 대상회피질과 측좌핵을 활성화하는 게 아닐지 생각해본다. 김주환 교수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꼽는다. 바로 옥시토신이 직접 관여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무한한 긍정으로 해석하려는 긍정적 태도다. 이는 뒤에 내러티브를 주제로 한 글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뇌 전두엽에서 주로 하는 일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자신의 내러티브는 옥시토신 분비를 더 활성화할 수도 있다. 결국 회복 탄력성과 옥시토신은 서로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게 되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를 믿어주는 호르몬, 옥시토신.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관계는 삶의 기초이자 생존의 보루다. 인간 사회는 신뢰나 믿음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 내 연금 계좌를 담당하는 은행원이 몰래 돈을 빼돌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의사가 내 대장에 난 종양을 능숙하게 떼어낼 거라는 믿음. 공무원이 내 인적사항을 임의로 열람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의 차장이 한강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마음 편히 내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신뢰를 라틴어로 피데스라고 한다. 피데스라는 말에서 믿음이라는 영단어 페이스가 파생했다. 이 단어는 모두 어떤 사물을 끈으로 단단하게 묶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례로 피데스란 단어에서 피들, 중세에서 사용된 바이올린의 별명이 나왔다. 현악기가 제 소리를 완벽하게 내기 위해서는 각 줄이 단단히 묶여서 일정한 장력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튜닝, 즉 조율이라고 한다. 제 아무리 수십억을 호가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이라고 해도 줄이 풀려 있다면 그저 고가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정한 긴장의 끈이 필요하다. 부부간 신뢰의 관계를 정절, 즉 피델리티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극한 사랑을 드러냈던 관계가 일순간에 깨진 것은 아내에 대한 오셀로의 불신 때문이었다. 파국의 시작은 자신의 부관 이아고가 던진 아주 작은 불신의 씨앗이었다. 결국 오셀로는 아내 데스데모나의 정죄를 의심한다.
급기야 그렇게 팽팽하던 줄은 하나둘 투두둑 끊어졌다. 질투심에 눈먼 오셀로는 아내를 살해한다. 데스데모나가 죽고 나서야 오셀로는 아내가 정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고 자책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돌이킬 수도 죽은 아내를 불러올 수도 없었다. 끊어진 연은 다시 묶어서 악기에 연결할 수 없다. 새로운 줄이 필요하다. 반면 느슨해진 현이라면 주율사를 불러야 한다. 그렇게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는 전문 조율사의 적절한 조임과 당김을 통해 새로운 악기로 거듭난다.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다른 동료를 대하는 방식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매사에 긍정적이고 단점은 무시하고 장점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나의 편의가 혹여나 동료에게 방해가 될까봐 늘 조심하고 동료가 실수할 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토닥여주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회라면 그 직장은 아마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옥시토신과의 인간관계를 연구한 대가 중 한 명인 클라아몬트 대학원 폴 잭 교수는 옥시토신을 황금률 호르몬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의 뇌는 옥시토신을 만들고 옥시토신은 내가 도로 그에게 친절을 베풀게 한다. 내 생각에는 로크보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좀 더 가까운 인간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날 도와주겠지. 실제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돕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이건 옥시토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칙이기도 하다. 폴 잭 교수는 2004년 옥시토신이 다른 사람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그는 피실험자들을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고 돌려주는 사람 등 두 집단으로 나누고 돈을 주는 사람에게 10불을 주고 소위 신뢰 게임을 시작하게 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상대에게 10불을 주면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엔 총 3배인 30불이 자동 지급된다. 이번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처음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돌려줄 수 있다. 둘 다 만족할 만한 결정은 돈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10불을 다 주면 그 보답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불에서 15불을 꺼내 돌려주는 것이다. 둘 다 15불씩 갖게 되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에 참여한 두 사람이 상대가 자신에게 얼마를 주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다만 두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따로 진행했는데 한 번은 돈을 받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미리 알 수 있도록 했고 한 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상대방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혈중 옥시토신 농도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고 실제 돈을 돌려주는 비율도 자신이 받은 돈의 53%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계좌에서 고작 18%만을 돌려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 나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괜히 감정이 상하고 반사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제 게임을 그만하고 공부를 시작하려는 아들이 공부 좀 해 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내가 공을 잘 던지지 못해서 설령 타자에게 두들겨 맞더라도 내 뒤에 동료 야수들이 모두 받아줄 거라고 믿는 투수는 마운드 위에서 힘차게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타자가 무심코 휘두른 방망이에 빗맞은 볼을 동료 야수들이 놓칠 거라고 믿는 투수가 있다면 제 아무리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선수라고 해도 마운드 위에서 다리가 후들거릴 것이다. 신뢰는 또 다른 신뢰를 부른다. 이는 옥시토신이 부리는 마법이다. 실제로 옥시토신을 흡입하면 누구든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되고 관대하게 대할까? 이를 테스트한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은 스위스 취리 대학에서 수행한 실험인데 투자 게임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옥시토신을 흡입하게 한 뒤 실험을 이어갔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하다. 투자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고 4명에게 그 돈으로 투자하게 종용한다. 투자 액수는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받은 100유로 중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 게임이 바로 끝나고 100유로는 고스란히 자기 돈이 된다. 다만 100유로를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면 투자를 받은 사람의 통장에는 투자 액수의 3배가 입금된다. 그리고 투자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돌려줄 수 있다. 그 말은 자신이 받은 300유로를 자신이 모두 꿀꺽할 수 있고 받은 돈의 50%인 150유로만 돌려줄 수도 있다. 혹은 원한다면 300유로를 전부 돌려줄 수 있다. 자, 이런 게임에 여러분이 임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참고로 현재 환율로 100유로는 14만 3천 원쯤 된다. 취리 대학의 연구팀이 얻은 결과는 어떠했을까? 과연 옥시토신을 흡입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투자 액수가 늘어났을까?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옥시토신을 흡입한 집단의 투자 금액은 비교 집단보다 17% 높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 액수를 투자한 사람의 비율 역시 옥시토신을 흡입하지 않은 집단보다 2배 더 높았다. 만약 내가 기업가라면 투자자의 옥시토신을 높이고 싶을 것 같다. 이 실험 같은 경우 사실 투자를 받은 기업가가 배신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험이 종료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스위스 취리 대학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심지어 몇 번 배신을 당해도 옥시토신을 흡입한다면 계속 기업가를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을지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투자 금액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토신을 흡입한 집단은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옥시토신은 신뢰를 신뢰로 키우는 마법 같은 호르몬이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옥시토신을 올리고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우리는 더 친절해지고 자비로워지는 놀라운 선순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결과는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로서 오늘날 많은 마케터들이 이를 응용하고 있다. 인지경제학이 인기를 누리면서 뉴로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개척될 정도다. 뉴로마케팅이란 건 고객의 동기와 선호도,
구매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인간의 생리적이고 신경학적인 신호를 마케팅적으로 측정하는 분야이다. 창의적인 광고나 제품 개발, 가격 책정 및 기타 마케팅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신경활동을 특정하는 뇌 스캔과 눈의 움직임 등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마케팅 툴을 만들고 있다. 만약 당신이 기업인으로서 바이오와 미팅을 해야 한다면 바이오의 옥시토신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6부와 7부에 있는 옥시토신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러티브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는 이야기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내러티브는 허구에 가깝다. 영화가 그렇고, 연극이 그렇고, 그림이 그렇고, 때론 음악이 그렇다. 난 예술에는 문외한이지만 최근에 대학원생들 손에 이끌려 이중섭 작품전을 관람한 적이 있다. 사실 이중섭은 한국인에게 유명한 화가였고 특히 소를 그린 여러 점의 그림이 너무 유명해서 한껏 기대하고 관람을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엽서에 찍찍 낙서를 그린 것 같은 손바닥만한 그림들을 보면서 속으로 뭐 이런 건 나도 그리겠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그가 제주도에서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그렸다는 그림을 보면서 특이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담배 포장지에 나오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핸드폰으로 이중섭과 그의 작품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의 작은 감동이 큰 파도가 되어 나의 심금을 울렸다. 이중섭은 일제강점기에 유복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그림의 소질을 보이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본인 아내를 만났다. 일본인에 대한 경멸심을 가진 조선으로 돌아와 교사로 근무하던 이중섭은 아내를 불편해하는 주변 사람의 시선과 이를 불편해하는 아내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선을 그림으로 털어낸다. 이북이 공산화되면서 부르주아로 몰려 겪은 고초,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지며 온 가족과 사선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끝자락 제주도까지 피신한다. 먹을 것이 없어 바닷가에서 게를 잡아먹으며 온 가족이 잠시 즐거웠던 시절, 그리고 더 이상 가난을 피할 수 없어 가족 모두를 아내의 나라 일본으로 보내고 곧 뒤따라가겠노라 다짐했던 이중섭.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엽서에 그림과 편지로 외로움을 달래며 가족이 다시 만날 날을 그리던 이중섭. 그의 인생은 더 어렵게 꼬여만 갔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을 눈물로 담아내다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편지와 내러티브를 접하면서 갑자기 뭉클해지기 시작하자 그의 그림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잡아먹었지만 그게 못내 미안했던 이중섭은 걔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며 그림으로 위로를 전한다. 아이들과 함께 낚시하는 그림,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삥 둘러서서 해맑게 웃는 그림을 보며 나는 나오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혹시 학생들이 볼까
구석에 앉아서 감정을 추스리려고 애썼지만 북받친 서러움이 전신을 휘감으며 주책맞게 울었다. 한 집의 가장으로서 이중섭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와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시대의 아픔과 절곡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한 인간의 인내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러면서 이중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캐나다에 가족을 두고 힘들어했던 지난 1년간의 기러기 시절 내가 떠올랐던 것일까? 모든 게 풍족해도 부족해 보였던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이 폐부와 모골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 이중섭의 그림 속에 표현된 삶의 내러티브가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온 마음으로 느껴졌다. 내러티브의 힘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관람할 정도였다. 다시 한번 찾은 이중섭은 또 다른 감동을 주었고 그가 그린 다른 그림들도 찾아보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행동경제학을 창시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이 생각났다. 그는 인간을 경험자와 기억자로 나눈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우리가 그간 행복 연구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자아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된 연구를 해왔다고 고백했다. 경험자아란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자아를 의미한다.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고 느끼고 아내와 데이트를 즐기며 행복하다고 느끼고 여행을 가서 아내와 행글라이더를 타면서 짜릿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자아이다. 그런데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가정해보자. 헤어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행하던 그 순간에도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뒹굴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예전 아내와의 여행은 더 이상 행복한 경험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군대에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남자가 있다. 그런데 그는 제대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맨날 군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왜 그럴까? 그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난 과거와 경험에 내러티브를 부여하는 자아가 바로 기억자아다. 데니얼 카너먼은 기억자를 다른 말로 스토리텔러, 즉 이야기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최근 대중과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책 내면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는 더 나아가 배경자아를 이야기한다. 결국 배경자아가 복잡한 삶의 맥락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에피소드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내러티브는 혼자만 등장하는 독백이 아니다. 훌륭한 영화는 히어로와 함께 항상 빌런이 등장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갈마든다. 전신 화상을 극복하고 모교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의 내러티브도 그렇다. 사고를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사고와 만났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헤어졌다 라고 담담히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빠와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차가 폭발해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그녀는 기억자가 튼튼했기 때문에 살아났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지선 교수의 경험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역시 대학교 1학년 시기에 사고로 전신화상을 겪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되찾은 뒤에도 화상의 흉터에서 심적으로 자유로워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처럼 누군가의 내러티브는 나의 내러티브와 만나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는 현실이 되어 2003년 이지선 교수를 사석에서 처음 만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내러티브는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난 1남 5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외모에 대한 심한 열등감으로 학교를 겉돌았다. 공부는 늘 중하위권이었다. 그나마 내가 잘하는 건 운동과 싸움이었는데 한 친구와 시비가 붙어 그가 휘두른 주먹에 턱뼈를 정통으로 맞아 뼈가 부서져 병원에 입원하는 치욕을 맛보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곰탕을 끓여와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사정했던 친구의 어머니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지옥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기 하루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끝났으면 하고 바랬던 적도 있다. 어린 시절 나의 열등감의 원인 중 하나는 부모님의 교육 수준이었다. 1930년대 시골에서 태어난 부모님은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국민학교 졸업 후 가정 형편으로 진학을 못하시고 동네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항상 신뢰해 주셨다. 심지어 고등학생 시절 클럽을 출입했던 나에게 용돈까지 챙겨주시며 너무 늦게만 오지 말라고 하셨다. 공부도 그렇다. 내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래서 나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을 참 잘하는 편이다. 그 결과 연세대학교에서 매년 7명 정도의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우수업적 교수상 교육 부분을 3차례나 수상할 수 있었고, 그렇게 3차례 수상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최우수 강의상을 그 상이 제정된 이후 2번째로 수상할 수 있었다. 나를 괴롭히던 ADHD는 나의 장점이 되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 가지 일에 쉽게 실증을 느끼는 나의 버릇은 나로 하여 장애인 체육과 연애심리, 운동생리, 운동의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가 되게 만들었다. 덕분에 연세대학교에서도 흔치 않게 나의 전공 분야인 스포츠 응용산업학과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암예방센터와 인공지능대학원의 겸직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융합연구가 인기 있기 전인 캐나다 대학원 시절부터 체육과 재활의학과, 의과대학, 공과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학위 논문을 완성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내 모든 단점이 장점이 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잘나고 못난 부분을 다 포함하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만약 부모님이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계셨더라면 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종종 생각해본다. 아마도 내 학교 생활에 더욱 간섭하고 낮은 성적을 비난하며 잔소리만 많이 늘어놓으셨을 것 같다. 잔소리를 매우 싫어하는 내 성격을 고려하면 자칫 삐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 캐나다에서 고3인 둘째 아들을 맡아 열심히 뒷바라지해주는 큰아들이 한국에 와서 나에게
두 가지 선물을 해주고 갔다. 하나는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와 데니얼 카너만 교수를 지적으로 소개해준 일이었고, 또 하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빅터 프랭클의 책을 선물로 주고 간 것이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체스마스터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체스마스터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체스 한 수는 뭡니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이다. 체스라는 게임은 상대방이 어떤 수를 두는가를 보고 묘수를 생각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마다, 그가 처한 상황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신만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없다면 그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구이다. 의미를 통해 프랭클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고 이를 로고테라피라고 불렀다. 그 의미를 찾을 때 인생의 새로운 내러티브가 시작된다. 내 과거를 재해석해야 한다. 오늘의 실패가 갖는 의미를 내일에 가서 재해석해야만 한다. 그래야 나의 미래를 향한 내러티브를 새로 써갈 수 있다. 나는 옥시토신이 우리의 내러티브를 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굳게 믿는다. 옥시토신을 코로 마시라는 게 아니라 옥시토신을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다. 옥시토신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더 많은 스킨십을 나누고 더 많이 감사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왁자지껄 떠들고 함께 눈물 쏙 빠지게 웃고 함께 좋은 영화를 보고 멋진 맛집도 찾아다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내러티브를 듣는 것 말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의미를 기다리는 사건과 이야기 덩어리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내러티브와 너의 내러티브가 만나 우리의 내러티브가 될 때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당신의